네,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금일 세미나 사회를 맡게 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성주연구원입니다. 네, 예, 금일 행사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기관 및 위원회 공동 세션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건물 분양 주택의 공급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학회의 도시관리연구위원회 그리고 토지용연구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네, 우선 남진 교수님께서 조금 늦으셔가지고요. 이제 토론자분들부터 소개 말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의 김성달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학회 토지이용 연구위원장이자 강원대학교 교수이신 이재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법무법인 청목 이주원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대일감정원의 최지음 감정평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저희 내부에서는 이 건물 분양 주택의 실질적인 실무 책임을 맡고 계시는 김병년 사업기획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이 발제를 맡은 SH도시연구원의 김규중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곧바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발표인 이 김기중 박사님부터 건물 분양 주택의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어떤 시사점을 찾는 데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H도시연구원 김기중입니다. 1년 동안 저희 SH에서 그 건물 분양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관련해서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이 국토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좀 용어에 대한 정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건물 분양주택으로 이제 명명을 할 건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명명을 할 건지 좀 고민을 하다가요. 사실 이 두 개 용어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현재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제도화되어 있는 이름이고요. 건물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SH가 현재의 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제도를 수정 보완해서 새로이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건물 분양주택이라고 정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금 중앙에 보이시는 이 키워드들이 그 2022년 올해 서울주택도시공사라는 이름으로 쭉 뉴스 기사가 난 것들을 워드클라우드한 분석 결과입니다. 그 기관명하고 이제 뭐 이름 그 인물에 대한 명을 빼면 SH에서 실제로 한 일은 두 가지 정도로 좀 핵심적으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반값 아파트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발표드리는 주제가 반값 아파트의 주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그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고요. 먼저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 그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택이라고 하기는 아직은 조금 모호한 상황이고요. 주택법의 정의를 보면 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보유하고 그 건물분만 분양하는 것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일반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분에 대한 부분을 분양하되 토지의 지분까지 같이 분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그 주택은 사업 시행자, 즉 토지는 그 사업 시행자가 갖고 있고 주택 부분만 분양한다라는 게 왼쪽 하단에 이제 예시 그림이 될 수 있겠습니다. 토지를 임대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처분하게 될 때 그 환매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 환매 조건은 분양가의 이자 수준만 그 반영하게 되는데 사실 이틀 전 10월 26일에 이제 국토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50만 호 공공주택 계획에서 보면 서울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경우 70%그 시세 차익의 70% 정도는 판매 그 시세 차익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게 이제 가이드가 나와서 이 부분은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그러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왜 이슈화가 되었냐? 결국 주택 가격의 문제입니다. 지난 20년간 서울의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뭐 사스일 때도 올랐었고, 그 글로벌 위기 서브프라임 위기 때도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살짝 위축된 경우가 있었는데 서울은 그때도 올랐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요즘 그 2022년 들어서 이제 하락 국면에 들긴 했지만 2021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에 가까이 달합니다. 그리고 공공 분양주택 같은 경우 2020년 위례 공급 사례를 봤을 때 6.5억 정도입니다. 즉, 그 임대주택하고 자가주택 간의 간극이 너무 커져 있다. 가격의 간극이 너무 커져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주택 보유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나? 정말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라는 게 80% 이상 됩니다. 주택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주택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간극을 줄여보자라는 게 이제 토지임대 주택의 취지가 될 것 같고요. 그게 2021년 작년 이사 대책에 공공자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되게 됐습니다. 공공자가주택은 이제 토지임대부뿐만 아니라 그 지분적립형도 있고 이익공유형도 있지만 이제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주택만 다룰 그 임대주택하고 자가주택 간의 그 간극을 축소시키고 어떠한 허들 역할을 좀 해보자라는 게 공공자가주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임대 분양주택이 어떻게 변해 왔나? 사실 뭐 작년에 그 이사 대책으로 도입이 되겠지만 이게 뭐 최초는 아니고요. 2005년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론화된 거는 홍준표 당시 서울시장 2006년도 홍준표 그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이걸 제기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다음 연도에 2007년에 주택법이 제정되고 시범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시범 사업을 군포에서 할 때 토지임대부뿐만 아니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도 같이 공급이 되었지만 환매조건부도 좀 실패를 하는 어떠한 인기를 끌지 못해서 2009년도에 폐지는 되었고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그래도 그 계속 맥을 이어왔습니다. 특별조치법으로도 제정이 돼서 서초, 강남에 공급이 된 사례도 있고요. 작년이나 2020년도에 이제 지분적립형이나 이익공유형이 계속 얘기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공급된 사례는 없고요. 공급된 사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공급 단지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세 개 단지는 수도권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군포 같은 경우는 시범 사업으로 2007년에 50 시세 55% 분양이 됐고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 미분양되고 현재 세 세대만 이제 남아서 운영되게 되고 있습니다. 서초 강남 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분양 당시에 시세 한 40% 수준에 서초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청약 경쟁률이 3대 1로 좀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 흥행의 차이가 뭐 입지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군포가 서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었다. 그리고 토지 임대료도 좀 강남보다 오히려 높은 이런 부분이 좀 흥행 실패의 사유이지 않나. 이제 강남 부리주일, 강남 사례를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강남 부리주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수서 그 좌측편에 있는 그 보금자리 주택 2014년에 한 402호가 분양이 되고요. 그 당시 민간 분양의 한 3분의 1 수준의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 분양되고 나서 이제 주변 단지 한번 시세를 비교해 봤습니다. 사실 지금 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경우 국토교통부 그 실거래가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거래가는 무엇이냐면요. 이 논의가 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이슈화 되기 전에 그 4월쯤에 이제 실거래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그 당시에는 실거래가 자료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 3개를 인용을 해서 지금 그 분석을 해 본 거고요. 왼쪽 그림이 그 실거래가 추세입니다. 사실 실거래가가 이루어진 이 동그라미 원안에 있는 게 민간이나 공공분양주택 그 시세 대비 보면 한 70% 정도의 실거래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른쪽은 이제 전세 가격의 추세입니다. 전세 가격 추세는 좀 이게 재밌는 게 입주 당시부터 전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그 공고문 상에는 실거주 의무 5년이 있긴 있었는데요. 그때 뭔가 관리 소홀의 문제가 있긴 있었는지 실거래가 입주 당시부터 바로
진행이 되었고, 다만 이제 변화 추세는 거의 일정합니다. 세계 단지 그 민간 분양, 공공 분양, 토지 임대부의 추세선으로 보면 기울기는 거의. 다음은 이제 서초 5단지, 서초의 이 단지 같은 경우도 보금자리 주택 사업식으로 공급된 단지고요. 여기는 민간 분양 대비 3분의 1 이하로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양재 IC의 또 자축이고요. 여기도 이제 거래를 살펴보면 여기도 그 강남 그 브리즈라고 되게 비슷한 추세입니다. 여기에 실거래가는 그 구독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감정평가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정평가 사례에 보면 이제 거래 사례 비교를 통해서 실제 거래 계약이 있었는 거에 대한 실거래가를 받아와서 그걸 토대로 감정평가를 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인용했을 때 봤을 때 해당 시기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또 7, 80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다. 이 주택도 유사하게 전세가 거래가 매매 그 입주 시점과 거의 유사한 그 동일하게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여기 이제 표시한 그 흐린 주황색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 호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실거래는 7, 80 수준이지만 호가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 분양 주택과 거의 그 맞먹는 수준으로 지금 호가가 불려요. 정리를 하자면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그 시세가 계속 올랐다. 데이터 자체만으로 봐도 계속 올랐다. 시세 40% 수준의 분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7, 80%까지 실거래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확인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롯데 분양 문제가 제기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때 그 시절로 보면은 민간 분양도 거의 비슷하게 올랐고요. 공공 분양도 거의 비슷하게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전세 거래 가격이 이제 분양 가격을 초과해서 거래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주하는 그 달에 전세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 전세 거래가 그 분양 가격을 초과했습니다. 재투자를 하고도 돈이 남은 상황이 발생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시 되다 보니까 2021년도에 이러한 그 근거로 인해서 판매 조항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실거주 의무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그 거주 실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2021년도 2월에 이제 주택법에 실거주 실태 조사를 하게끔 되는 그런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사업으로 뭐 이제 공급된 건 아니고요. 실제 서울시의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다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게 60년대, 70년대 뭐 시민 아파트, 시범 아파트, 맨션으로 공급된 그런 주택들인데요. 시유지, 구유지, 그리고 뭐 하천, 그리고 뭐 상가 위에 주택을 공급한 사례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기가 흐르고 건물이 노후화되고 나다 보니까 이게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당황스러운 거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아닌 거죠. 지금 살고 계신 분들.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사실 시유지 같은 경우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뭐 주택을 매입하겠다라 해서 재건축으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그 중산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도한 사례로 그 입주민이 시에 그 땅을 사서 재건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나머지 하천 같은 경우는 되게 애매합니다. 이게 진짜 하천을 어떻게 그 입주민한테 팔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소소문 아파트하고 유진상가입니다. 소소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공의 도심 복합 사업으로 어떻게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고 유진상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으로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토지 임대부 주택이 국내만 있냐? 아닙니다. 국외도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용어 자체로 보면은 토지 임대라는 건 결국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의 토지일 수도 있는 거고 민간의 토지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국내에서 공급된 사례는 LH 땅에 LH가 건설하고 그 분양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공공 분양의 성격을 가진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지금 일컫는 얘기들은 여기 위에 있는 A형 공공 토지에서 공공이 건설하고 분양하는 거라고 하면 국외에서는 뭐 A 형식도 있고 B 형식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공공 주도로 이루어지는 건 보통 삼인주의 국가에서 많이 시행합니다. 결국 그 강력한 그 공공 통제력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 그 주요국으로 보면 뭐 싱가포르가 사실 그 주택 자체에서는 되게 사회주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국가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나 이제 기타 북유럽 국가들이 그 공공 토지인들 분양주택을 많이. 싱가포르 사례를 보면 전국토의 90%가 국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거고 공공주택 시장도 80%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되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HDB가 공급하는 주택들 보면 되게 원룸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방 3개짜리 이상으로 되게 크게 공급하고요. 그리고 되게 이제 그 한국과 좀 다른 게 신규 분양 시장이라고 있다고 하면 공공 HDB가 공급한 주택을 재판매할 수 있는 재판매 시장, 민간 시장 총 3개로 이제 구분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한국과 다른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그 재판매 시장을 통해서 4인 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자산 형성 기회를 준다라는 게 또 한국과 좀 다릅니다. 싱가포르 그 공공자가주택은 민간 주택의 한 24%의 수준이고요. 서울과 비교를 해보면 서울이 한 11억 정도 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HDB에서 공급하는 거는 한 4억 정도 됩니다. 이걸 이제 PIR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하려면 한 20년 동안 그 열심히 돈을 모으고 해야 되는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면 그래도 HDB 주택에는 들어갈 수 있다. 부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게 이제 HDB에서 공급한 그 피나클 덕스턴이라고 해서 이 주택이 이제 좀 고품질화되어 있는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이거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님이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앞으로의 뭔가 공공임대 재건축을 할 때 고품질로 해보겠다라고 한 그 벤치마킹된 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입니다. 암스테르담도 완전 그 공공에서 사유지를 매수하고 토지 사용권만 이렇게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빨간색 부분이 이제 토지 임대를 통해서 이제 주택이 공급된 그 땅들입니다. 약 75%가 토지 임대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가시면 그 암스텔 강의 특유의 그런 유형의 어떠한 주택들도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고품질 아파트도 요즘 최근 들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민주의 국가가 아니라 그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미국이 대표적인 사례죠. 미국 같은 경우는 공공 토지에서 민간 디벨로퍼가 들어와서 개발을 하고 이걸 민간에다 분양하게 됩니다. 미국 그 뉴욕 맨하탄에 가시면 한 100개 정도의 토지 임대부 건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배터리바크 시티가 되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제 허드슨 강을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요. 결국 이제 하천을 간척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시유지가 되는 거고 그 시유지에다가 이 주택을 건설하게 됩니다. 80년대 이 프로젝트가 이루어졌을 때 그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을 하게 돼서 되게 서민들에게 주택 공급을 했다라는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토지 임대료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를 보면은 약 26억 원이고 월 토지 임대료 플러스 관리비가 260만 원 정도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초기에 타겟으로 봤던 수요층과 현재는 이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 외에도 허드슨 야드라는 예시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철도 차량 기지의 상부 공간을 이제 덮어가지고 그 위에 이제 주택을 짓게 됩니다. 결국 그 하단의 철도 차량 기지 공공 시설에 대한 그 부지는 그 계속적으로 운영하되 그 상부 공간만을 이용하겠다는 사례가 됩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보스턴에서도 항만이라든지 군사 시설에 대한 토지를 그 매입을 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한 사례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국과 일본에 대한 사례입니다. 영국 런던의 아파트의 60%가 토지 임대부로 운영이 되는데요. 단 여기서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공의 토지가 아니라 민간과 민간끼리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결국 민간에서 토지를 빌리고 거기다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하되 그 토지 주인한테는 계속 이제 임대료를 주는 구조가 되죠. 일본 같은 경우도 차지차가법, 뭐 전기차지권 해가지고 민간 간의 거래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도쿄, 특히 이제 그 시가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약을 이제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분양주택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현재의 제도상에서는 물론 이제 강남 서초의 사례가 있긴 있음을 통해서 환매 조건이 걸리긴 했지만 이 환매 조건이 너무 과도하지 않나라는 게 그런 판단입니다. 분양을 했으면 어느 정도 자산 형성에 기회를 줘야 되고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자 수준만 고려한 환매 조건은 너무 좀 과도한 규제지 않나. 그 시장 가격을 쫓아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폭 안에서는 환매에 대한
그 판매 시세 차익에 대한 것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내에 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되진 않았었지만 그 시범 아파트, 시민 아파트의 사례를 보면 좀 재건축의 이슈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먼 미래 얘기긴 하지만 사실 현재 법에 의해서는 입주자가 재건축을 하게 했다라고 하면 그 토지 소유자는 그 재건축을 동의하고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사실 재건축이라고 하면 감가상각이 돼가지고 건물 가격을 받지 못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미래에 있을 거다. 그 그 미국 사례를 그 보셨겠지만 과도한 토지 임대 상승을 좀 통제할 필요는 있겠다. 결국 우리가 지금 타겟하는 거는 자가주택으로 지금 이제 민간 공공분양 자가주택으로 가기 좀 힘든 그 중간에 어떠한 타겟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분들에게 좀 실거주를 하고 오래 거주하게끔 유도를 하려면 과도한 토지 상승, 임대료 상승은 좀 막아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의 공급 확대 측면에서 보면 또 미국 사례에 있듯이 우리가 뭔가 택지 개발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간척 사업을 통해서 했던 것도 물론 이제 한강 뭐 이런 거를 하자는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그 강을 간척하던가 아니면 그 철도 차량 기지 상부 공간을 이용한 것처럼 새로운 어떠한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공공부지를 찾고 이러한 그 주택 공급방 그 양을 확대해 나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공공기업분이 있을 텐데 공공기업분을 뭐 임대주택으로 받는 일정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또 건물 분양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표시는 해 두진 않았지만요. 사실 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잘 운영되고 시장에서 돌아가는 게 그 외국 사례도 봤겠지만 좀 사민주의 국가에서 많은 그런 게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민간 주택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당장 이게 되게 큰 영향을 발휘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그 자가주택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욕망이 큰 사람한테 뭔가 공공 분양형 주택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옵션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중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년 사업기획실장님께서 건물 분양 주택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앞서 김기중 연구원이 발표한 내용과 좀 중복된 내용이 있는데 좀 정리하고 발표하겠습니다. 토지임대 분양주택의 정의는 연구원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넘어가고요. 일단 이 토지임대 분양주택은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투 분양자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자가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이 주택이 분양주택이냐 임대주택이냐라고 질의 회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공공 자가 분양주택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 이거는 분양주택입니다. 주요 개요입니다. 토지임대 분양주택의 근거는 주택법에 있고요. 어, 이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두 가지 비용을 분담을 해야 되는데 먼저 건물 분양 가격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원 건축비와 가산비를 적용한 금액으로 분양가를 산정을 하고요. 토지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을 받을 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의 12개월을 나눠서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주택법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데 이 주택은 이익공유형 주택과 아, 지분독립형 주택과 동일하게 서민 공급용 주택으로 인정되어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입주자 기준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공급 40%, 일반공급 60%로 해서 공급이 되고요.
가장 큰 특징은 주택 양도할 경우에 LH에게만 판매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2021년 1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제도 변천 경위인데요. 예. 이 토지임대 분양주택은 주택법과 그다음에 특별법을 통해서 세 곳에 공급이 되었는데요. 그 세 곳밖에 안 되고 아쉽게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2016년에 주택법 전면 개정할 때 이 특별법이 폐지되면서 현재 규정이 주택법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폐지할 때 논리가 저렴한 택지 확보가 곤란하다. 두 번째, 사업비 장기 회수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의 재무 부담이 가중하다. 또 세 번째, 재산 가치 하락에 따른 주택 소유자가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해서 주택 특별조치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 1월 달에 다시 주택 가격 급등을 하면서 이 토지 임대 분양주택이 로또 주택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으면서 LH 환매 그리고 판매 가격이 아주 그 저렴한 판매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주택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진 사례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게 되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 보면 첫 번째로 군포 부곡 지구처럼 입지가 적정하지 않은 곳에 그것도 토지 임대료도 높게 건물 분양가도 높게 책정이 돼서 사업이 실패한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 모델이 좀 생소합니다. 주택의 가치는 토지와 함께 있을 때 형성된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인데 토지가 없는 주택 나중에 재건축될 때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라는 그런 낯선 것 때문에 사업이 좀 부진했고요. 세 번째로 이건 사업 시행자의 문제인데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분양 당시에 투입비가 전부 회수됩니다. 그런데 이 주택은 40년에 걸쳐서 토지비를 회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건물 가격은 거의 원가 수준인 분양가 상한제 가격으로 해서 이익을 남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에 외부 지원 없이 국고 보조나 뭐 지자체 보조 없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어떤 정책 당국의 의지가 좀 없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에는 그 기공급된 토지 임대부 주택의 분양가와 시세를 통해서 이 시장에서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이 정상적인 주택으로의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과연 정말 시세 차익이 마다한 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남과 서초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당시에 이제 그 촉진법에 의해서 어, 공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전매 제한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5년이 지난 이후에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조건으로 이제 공급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그 2002년 5월 달에 저희는 KB 부동산 시세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 봤는데요. 강남에 공급된 강남 브리지 힐은 분양 당시 가격이 2억 1천만 원이었고요. KB 부동산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세가 14억 9천이었습니다. 인근의 세곡 프로지오나 강남 레미안 힐스 대비해서 한 85% 평균 한 85%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 분양 아파트와 시세가 차이가 나는 것은 토지 소유권이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시장 상황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이 가격에는 매달 납부하는 토지 임대료가 고려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달 이게 한 입주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30년간 임대료를 계속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공급 당시에 토지 임대료는 35만 원이었는데 지금 매년 이제 2년마다 집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5% 이내에서 이제 임대료를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45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 30년간 낸다고 했을 때 실제로 거래가 되는 가격은 조금 더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를 볼 때 이게 분양주택으로서 자산 형성의 가치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과도한 시세 차익이 있는 건 아니다. 일반 분양분과 동일하게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시세 차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 토지임대 분양주택만 과도한 로또 분양이다라는 비판은 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 또 다른 서초 LH 5단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살펴볼 때 이것도 역시 이거는 동일 평형인데요. 한 85% 수준에서 그 시세 차이를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서 강남 브리지 힐과 동일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딱 3건만 공급이 되고 사업이 부진했는데 왜 또다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때 토지 임대 분양주택이 임대와 분양의 중간 단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임대 사는 사람들이 분양 아파트 조금 더 다음 단계 주거 상향을 하기 위한 적정한 주택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급락할 때는 주거의 안정성이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집을 사기에는 여전히 부담되는 상황에서 토지 임대 분양주택은 일반 공공 분양이나 민영주택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하고 임대보다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이 낮은 토지 임대 분양주택에 살면서 자산을 차곡차곡 모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사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지금 현재의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데요. 크게 두 가지를 극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공공 분양의 문제인데요. 과도한 불로소득을 토지 임대 분양주택이 받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아쉬운 면이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집값 상승기에는 다가구, 빌라 다 올랐거든요. 이것만 비판 과도한 불로소득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비판이 좀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비판을 수용을 해서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한계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자산을 형성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와 지금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논의 중에 있고 이쪽이 일부 반영이 돼서 이번 엊그저께 발표된 청년 주거 대책에 이제 포함이 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이제 협의가 돼서 정리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와 관련해서 LH 환매 조항 고요. 두 번째는 임대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토지 임대료 산정 방법, 그리고 임대료 납부 방법, 건물 분양가 산정 기준 개선, 그리고 명칭 변경 총 6가지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도 개선 추진 사항인데요. 현재 주택법에는 토지 임대 분양 주택을 살 때 무조건 LH에게만 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분양가의 이자 정도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만약에 3억에 분양이 받았다고 하면 10년 그 초기의 분양가와 10년간의 이자, 10년간의 이자만 붙여서 살 수 있습니다. 자산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조항이 2021년 1월 달에 주택법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과도한 시세 차익이 소분양자에게 귀속이 된다는 비판 때문에 사실 이게 이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환매 의무와 판매 금액을 제한할 경우에는 토지 임대 분양주택의 장점인 분양과 임대를 연결하는 주거 사다리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는 이제 서울시와 국토부에 시세 차익을 인정하되 시기별 단계별로 좀 차별화를 하자라는 내용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5년 분양을 받고 5년 이내
실거주 의무 기간 동안은 지금처럼 공공사업자가 판매를 하되 분양가의 이자 정도로 판매를 하고 5 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시세 차익을 인정하되 최대 70% 까지만 인정을 하고 전매제한 허용 기간인 10 년이 지난 이후에는 개인 간 거래를 전면 자율화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를 건의를 했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것은 거의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도 개선 사항인데요. 지금 현행법상 40 년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고 최장 40년 더해서 최장 80 년까지 임대 기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 50 년, 갱신 50 년으로 해서 총 100 년간 임대 주택 토지 임대를 해서 안전하게 한 세대 내지는 두 세대가 그 집에서 불안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제도 개선 안입니다. 세 번째, 토지 임대료 산정 방법인데요. 현재 공공택지에서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3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 이자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공공택지라면 토지 임대료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저희가 이제 조성하는 토지는 자연 녹지나 그린벨트, 논밭을 수용을 해서 특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조성가가 산정이 됩니다. 일반 분양주택이나 장기전세 주택 같은 경우에 분양가격의 토지비나 임대료에 지역에 대한 가치, 위치에 대한 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는 그렇게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입지가 좋은 곳에 임대 분양주택을 받은 사람은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이제 동일하게 내다 보니까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예측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인제 저희가 노후 공공 임대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기에 재건축을 해서 토지 임대 분양주택을 공급을 할 때 이 주택의 조성 원가는 노후 오래된 임대 아파트의 조성 원가는 한 30-40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조성 원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조성 원가를 기반으로 해서 토지 임대료를 산정을 한다고 하면 현재 그 토지 가치의 기회비용을 고려 할 때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을 특성을 고려해서 토지 가치를 반영한 임대료 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성 원가가 아니고 감정 가격 안에서 사업 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과도한 그 과도한 불로소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금액에 대해서 토지임대 분양주택 사업을 지속을 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의 재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임대료 납부 방식입니다. 현재 임대료는 매월 납부하거나 토지 소유자와 합의에 따라서 보증금으로 일부를 전환을 하고 월납으로 하는 두 가지 방안으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저희는 임대료를 부담받는 시점에 일시 한 번에 다 납부하는 선납 개념을 적용을 해서 이제 선납할 때는 일부 할인을 좀 해 줘서 어 만약에 인제 목돈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노트부에 선납 규정을 선납 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주 기간별 선납 금액이 선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면 세 가지 임대료 납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후분양자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자금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분양가 산정 방법 개선인데요. 저희와 그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고급화 계획을 발표를 했고, 특히 서울시에서는 타워팰리스와 같은 임대주택, 고급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경우에는 그 고급화되는 비용이 회수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급화를 하고 또 100년 주택, 그 100년 동안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장수명 아파트가 되어야 되는데, 장수명에 필요한 그런 비용들이 현재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안에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에서 추진하는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비용도 저희가 이제 택지 매각이나 이런 분양주택 사업을 통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는 그런 임대주택 사업 비용도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고품질 주택과 그다음에 그 고품질 주택, 그리고 토지 임대 분양주택,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틀인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안에 그 내용을 좀 포함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공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칭 변경인데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분양주택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임대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적인 선입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주택의 성격을 명확하기 위해서 건물 분양주택으로 개선하도록 국토부에 좀 건의를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제도 개선을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일정 부분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하고, SH공사는 향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주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새로운 공공주택의 유형으로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공사가 노력하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현 사업국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앞서 두 분의 그 발제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례가 LH 두 곳이 있습니다. SH는 전무하죠. 사업이 실제 작동될 수 있도록 아마 저희 기관에서 최전선에 가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병현 사업실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유는 저희 기관의 비상임 이사이자 금일 토론 자장을 맡으신 서울시립대학교 남진 교수님께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넘겨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국토학회 그 도시관리연구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이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오늘 그 김기중 박사님의 소중한 해외 사례를 포함한 시사점 굉장히 잘 들었고, 그다음에 김병현 그 실장님의 실질적인 추진 현황하고 또 제도 개선까지 국토부와 논의됐던 얘기들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토론회는 제가 좀 늦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 아마 토론자 분들을 아마 소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소개가 됐다고 그러네요. 그 오늘은 네 분의 아주 귀중한 토론자분을 모셨습니다. 이분 중에서 제가 토론 순서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굉장히 그 고민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일반 우리 학회나 또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이 컨셉을 이제 계속 알고 지내신 분도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토론의 순서를 이 이존 변호사님께서 좀 실질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좀 법적인 해석이라든지 또는 법 쪽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감정 평가 이 금액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등장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 아마 감정 평가사 분들도 굉장히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여러 가지 시장에서 역할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감정 평가사 입장에서 보는 어, 건물 분양 주택에 대한 토론을 듣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실무적 입장이라면 좀 우리 국민이나 또는 이제 시민 입장에서 과연 이 제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측면을 아마 이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 국장님께서 좀 세 번째 토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계 입장인데요. 이게 학문적으로도 또 이제 실무하고 연관돼서 또 우리 학회의 토지용 연구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원대학교의 이재수 교수님께서 학계 입장에서 이걸 또 어떻게 보는지 아무래도 좀 정리해 주시면 오늘 토론회가 우리 대한국토학회가 좀 건물 분양 주택에 좀 이걸 우리 사회에 좀 널리 인식시키고 또 여기에 대한 한계점이나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해서 뭔가 이게 좀 합리적인 수단으로 좀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발표 토론 순서에 따라서 이주원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법무인 청목의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SH로부터 이 주택법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제도적 어떤 개선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의뢰받아서 한번 그런 기회로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법률적 뭐 제도라든지 현실 뭐 이런 문제점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현재 SH에서 고민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의 건물 분양주택 제도의 어떤 개선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법률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공감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일반 임대주택과 그다음에 일반 분양주택 그 사이의 간극이 매우 크고 사람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은 토지 건물을 이제 소유하고 싶은 그 소유의 욕구 또는 복지로서의 어떤 그런 기반 이런 거에서 자가주택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매우 필요한데 그거에 그러니까 사다리 역할로 하는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주택이 상당히 제도적으로 유용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특별법이 제정됐다가 몇 번 한 3케이스 정도 운영을 하다가 다시 이게 과도한 어떤 시행 사업자의 재무 부담이 돼 가지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안 되고 또 실제 분양을 해 봤더니 수분양자들이 시장에서도 그렇게 선호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것들이 다시 이제 주택법화되면서 특별법이 폐지되고 주택법화되는데 저는 그런 거 스토리를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이게 여러 케이스를 좀 해 가지고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동안 받아들이고 이게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이 제도가 시장에서 이제 평가받는 기간이 너무 부족했지 않았을까. 그래 가지고 이제 주택법을 쪼그라들었는데 지금 이제 SH나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지금 현재 있는 주택법상의 문제점들을 좀 이 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을 해서 좀 보완해 가지고 좀 SH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향후에는 공급하는 모든 이 주택 물량들을 이 토지 임대부 건축물 분양 주택에 기반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했던 쟁점 중에 저희가 특히 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분양을 할 때 인제 건축물 분양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러니깐 기본 전제는 이게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은 아닌 자가주택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비싼 또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들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너무 쌀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일반 분양주택보다는 훨씬 싸야 된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끝없이 올라가는 일반
주택 시장의 어떤 그 과열성도 좀 제한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는 그 아파트의 품질은 일반 아파트하고 거의 동등하거나 거의 유사한 정도의 품질을 공급하되 그 가격은 반값으로 공급하겠다라는 대담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거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대신에 토지를 임대를 하니까 그 정도 부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가격 분양가들을 어떻게 정하느냐에서 제도적으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제도에서 감정 토지 같은 경우 토지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정 가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성 원가로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부담을 일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저희 사무실에 있는 어떤 변호사님이 사는 그 하남에 있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에 그 입주자 대표단 이 관리회가 그게 처음에 잘 형성이 안 돼서 엄한 회사에서 그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과도한 다른 주변 오피스텔 동등한 오피스텔보다 한 30만 원 정도 관리비를 더 받는다라는 거죠. 일테면 주변에는 20만 원에서 25만 원 관리비가 나오는데 매달 여기는 똑같은데 50만 원 나온대요. 그럼 매달 부담이 25만 원, 30만 원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오피스텔들은 분양에서 분양가에서 뭐 피가라고 하나 전매 차익이 뭐 1억 5천 2억 생길 때 여기는 겨우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 시장에서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저 오피스텔은 똑같은데 관리비가 25만 원 더 비싸다. 이런 거라는 거죠. 즉 그 건물의 처음에 분양가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쭉 가면서 부담해야 되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관리비라든지 이런 공적인 부담,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의 아파트 건물의 향후의 가격, 교환 가치가 이제 경해지는 그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분양하는 분양값을 얼마를 정할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값에서 이제 부담하는 게 이제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인데, 이 임대료를 그 토지의 조성 원가로 할 것이냐 감정가로 할 것이냐, 그 처음에 이것도 그래서 저는 거기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얼마로 할 거냐도 중요하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강남에 분양하는 주택의 최초의 토지 임대료하고 강북에 분양하는 주택의 임대료는 달라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다르기가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을 개선해서라도 다르게 공급하는 게 그게 합당하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 정해진 토지 임대료를 계속 두지 말고, 이거는 2년에 뭐 법이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 2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집가 상승률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임대료 상승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증액을 하거나 또는 감액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아까 제가 우리 변호사 그 오피스텔 예를 들었듯이 토지 임대료의 부담이 늘어나면, 즉 35만 원 했던 게 45만 원, 50만 원으로 더 올라가면 이 해당 분양 아파트의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게 형평성이 너무 좀 다른 데보다 너무 높다. 그러면은 임대료도 좀 줄여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한두 케이스만 있으면 이런 것들이 서울시라든지 공공에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를 조정하는 것들이 큰 의미가 없겠지만, 이게 뭐 수만 가구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그 형성된다라면 지역별로 강남의 어떤 무슨 3구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과열된다. 그럼 강남 3구에 공급했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를 높이자. 그러면은 그 이 가격이 좀 조정이 되고, 이 건물 분양 주택의 가격이 조정이 되면은 안정화가 되면은 그거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로서 일반 분양분 주택의 가격도 같이 영향을 받는, 즉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거기에 SH라든지 우리 LH라든지 공공 부분에서 많이 이런 물량을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주택법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들을 중국에는 좀 특별법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좀 다시 이제 살려가지고, 또 분양 면에서 이렇게 공공에서만 분양할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박사님께서 했듯이 해외 사례 같은 경우 민간에서도 이런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살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예, 부탁드립니다. 예. 그 SH랑 또 여기 건물 분양 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같이 연구도 하시고 또 제도 개선도 같이 여러 가지 많이 하셔서 많은 그 건물 분양 주택에 대해서 많이 그 공감을 하고 있는 이런 토론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토론은 우리 최지엄 평가사님, 감정 평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지은 평가사입니다. 현안 주제를 발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제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토론을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이 건물 분양주택에 제공할 토지의 공공비축분이 많지 않다라는 현실에 좀, 어, 좀 처음에 출발을 했고요. 이게 공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권이 부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그 공공 택지의 일부 시행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고요. 근데 언제까지 이 공공이 전담으로 이 공공 건물 분양 주택을 제공을 해야 되느냐? 어찌 됐건 시간이 지나면은 부담의 한계가 반드시 온다라는 부분에 좀 생각을 해서 민간 참여를 좀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공 재원을 좀 정상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출발을 했습니다. 먼저 아까 방금 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 임대료 산정에서 조금 방법 이 어, 산정하는 방법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제가 좀 우선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주택법에 보면은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액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2년치의 토지 임차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의 경우에 2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이제 캡이 5% 캡이 씌워져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감정평가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뭐 갱신 규정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현재 뭐 실제 사례들은 공공택지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지금 다 부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토지 가격이 상승해도 그 상승분을 임대료에 제대로 반영을 못 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토지 소유권이 없으면은 토지 가격 상승분을 건물 소유자가 기대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왜 시장에서 건물 분양 주택의 이 가격이 상승할까? 이런 의구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주택법에서는 건물 분양자는 그 부속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규정이 없더라도 어찌됐건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토지 임대료가 낮게 책정되거나 최근처럼 토지 가격이 아파트 가격을 못 따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동안에 그 혜택이 그 페이버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지상권의 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적인 토지 가치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을 하게 되면 지상권의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 이제 이런 그 아까 발제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건물 분양 주택이 대지권이 없음에도 실제 거래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던 이유는 그 싼 임대료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장래 발생할 혜택의 현재 가치인 지상권의 가치를 건물 소유자가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어, 저, 어, 그, 그, 그 수혜를 받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월 40만 원, 아까 이제 대충 한 40만 원 정도 수준이던데 월 40만 원의 토지 임대료를 연간 할인율 한 4%로 가정을 한다면 한 40년간 토지 임대료의 현재 가치는 1억 6천밖에 안 됩니다. 최근에 이제 강남 브리지힐 아파트 가격 실거래가를 참조해 보니까 12억 정도가 평균 그 가격이던데
이제 거래 가격입니다. 거래 가격 12억 있는데 토지 임대료 가치를 빼면은 10.4억이 건물분에 대한 실거래가라는 논리입니다.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지상권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최초 분양 시에는 건물에 대해서 표준 건축비만 가지고 가산비 포함해 가지고 분양을 했지 지상권의 가치에 대해서는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토지 임대료 산정에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더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기 변동에 대해서 토지 임차료와 관련해서 경기 변동과 관련한 생각을 좀 안 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자율과 우리 자산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반면 이자율이 내려가면은 자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만약에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 높은 금리가 적용이 돼서 임대료를 많이 이제 내게 되면은 반드시 민원 제기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시장이 좋을 때 낮은 금리를 적용해서 임대료를 받게 되면은 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현재 임대료 산정 방식은요. 경기 상승기에만 고려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하락기에도 이런 부분이 제대로 산정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토지 임차료를 조성원가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 자산 가격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산정하는 방식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보다는 감정 평가를 아예 시장 임료로 토지 시장 임료를 산정을 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좀 적당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그 아까 지상권의 가치에 대한 문제나 그리고 시장 경기에 따른 변동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그 지상권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부여돼 있는 그 가격으로 2021년 전에 건축했던 세 개 단지는 거래가 가능하죠. 근데 그 거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그 지상권의 가치를 우리가 재건축 시에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게 제 의문입니다. 이거는 재건축은 새로 짓는 거거든요. 이 앞으로 발생할 어떤 페이블을 인정을 하기 힘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옛날에 받아왔던 그 페이버는 과거치고 이렇기 때문에 싼 임대료 혜택분 그러니까 즉 지상권의 가치를 녹여서 거래된 실거래가와 그 건물의 종전 자산 가격 간에는 큰 차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높은 가격으로 아까 12억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매매했던 매수자가 권리가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의문시되고 분쟁의 소지는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재건축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의 가치는 낮아지고 토지 가치는 상승하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로 인정을 하더라도 권리가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80% 동의율을 확보를 할 경우에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거기에 편승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재건축에서는 강남 재건축에서는 보통 한 2% 또는 이제 재개발에서는 한 5에서 10% 정도의 현금 청산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현금 청산자는 그 토지 등 소유자도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그리고 이 건물 분양 주택에 대한 그 법적인 부분이 아마 특별조치법 폐지에 따라서 주택법으로 이관되면서 도정법에서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되는데 보완되지 못했던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79조에 보면은 도정법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에서 49조에 따라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도정법상에는 75% 동의를 받게 되면은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근데 집합건물법에서는 8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좀 더 강화되어 있는 그런 수치죠.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건물만 소유하고 있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로 봅니다. 근데 도정법에서는 재건축의 경우에 토지하고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정법상의 토지 지분이 없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이제 도정법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지분이 없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조합원 분양군이 아닙니다. 조합원 분양군이 아니고 임대주택 중에 일부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게 주택법하고 도정법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따라서 도정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재건축 결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 전반은 도정법에 따라서 시행이 되어야 하게 되기 때문에 도정법에서는 약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은 다 이제 주거 사다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여기와 관련된 한 가지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분양 아파트는 토지하고 건물을 다 파는 겁니다. 임대 아파트는 토지하고 건물 둘 다 안 파는 거죠. 그런데 건물 분양 주택은 건물만 파는 겁니다. 분양 아파트는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나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가지고 시세보다 싸게 저렴하게 분양을 받기 때문에 수분양자들한테 수혜가 가게 됩니다. 임대 아파트는 전혀 수혜가 가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5년에서 한 10년 경과 후에 분양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실제 주변 단지에 비해 한 80에서 85% 정도 수준에서 전환 가격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임차인도 사실은 시세 차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건물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 사다리도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인데 이런 방법에서 지금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또다시 그러면은 건물 분양주택 형태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일반적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서 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조합원들 간에 어떤 종전 자산의 소유하고 있는 종전 자산의 어떤 격차를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혁신적으로 격차를 줄여 나가는 사업입니다. 아예 그냥 아주 혁신적으로 줄여 나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구역 내 대주주의 어떤 땅이 있으면은 그 대주주가 팔고 나가든지 관리 처분 형태로 전환이 되든지 그 격차가 다 줄어들어 가지고 주택 하나나 아니면 주택하고 상가 또는 상가 이렇게 돼 가지고 정후 자산의 가치 격차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역 내에 우리 지금 구역 같이 토지의 소유를 만약에 이제 공공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토지 소유를 이제 건물 분양주택 소유자한테 매각을 했을 경우에 그 재건축에 대한 이익을 건물 분양주택 소유자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지게 되는 가치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냐라는 생각인데 토지 가격으로 사서 그러니까 건물 분양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요. 토지 가격으로 사서 대지권 가격으로 되파는 구조입니다. 토지 가격으로 사서 대지권 가격으로 되팔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 단가에 비해서 아파트 단가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그 이익을
이 건물 분양주택 소유자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토지 임차료를 페이버를 줘서 싼 임대료를 가는 것보다는 재건축 시에 토지의 일정 뭐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좀 확실한 주거 사다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제 생각은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지훈 평가사님이 아주 디테일한 측면에서 아마 좀 짚어준 내용 같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그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실련 김성달 정책국장입니다. 앞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조금 더 제도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신 반면에 저는 사실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경실련이라는 시민사회에서도 참여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좀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 배경은 앞서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LH나 SH 같은 주택 공기업이 있고 택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용해서 다 이제 택지를 파는 주택을 공급하다 보니까 지금 뭐 LH나 SH나 계속 부채를 얘기하고 있고 자산도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공공주택은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자산이 줄지는 않았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그 공공주택 사업을 계속해서 공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주거 사다리가 이렇게 무너진 것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 공공주택 사업이 이런 토지임대나 이런 방식으로 공급되지 않았던 것도 저희는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임대 건물 분양 주택이 좀 빨리 좀 시장에 나와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좀 편안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이제 경실련뿐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정부에서는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거고 특별법도 제정이 됐었죠. 그러다가 2016년에 이제 반발이 일어나면서 관련 특별법이 폐지됐고 그다음에 2016년부터 다시 또 집값이 상승하면서 정치권에서 다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제 가장 지금 뭐 말씀하시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박영선 후보나 또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께서 토지 임대 주택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약으로 얘기를 하셨었죠. 박영선 후보는 30만 원 공급을 얘기를 하셨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당선되면 취임사에서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뭐 구체적인 어떤 후보지도 서울의료원 부지나 성동구치소 부지 등의 의료지도 그러니까 후보지도 좀 거론하는 서울시 입장도 나왔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지금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또 기본주택으로 토지임대 건물 분양 주택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기본주택의 분양형은 토지임대 건물 분양으로 가는 게 맞다. 근데 사실 경기도지사에서 시절 하시면서 한 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지난 대선에서 지금 현재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토지임대 건물 분양 같은 반가 아파트 20만 원 공급을 하겠다라고 약속도 하셨죠. 윤석열 지금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첫집 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토지임대 건물 분양 방식이다. 30만 원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에서 토지임대 건물 분양 주택이 너무 이렇게 경쟁적으로 나와서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는 시민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할 기회가 이제는 좀 시행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거기다 또 이제 SH 사장님이신 김원호 사장님께서는 지하철에 막 100년 주택 반가 아파트 대대적으로 광고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기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오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 채도 사전 청약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시민들이 갑갑한 지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들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도 다시 또 이렇게 어려운 얘기들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시민들이 '이 약속이 또 이행되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런 우려가 조금 그냥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이번에 그 이제 윤석열 정부 지금 계속 얘기하시지만 50만 공공주택을 26일 날 발표를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토지 임대 건물 분양이 언급은 돼 있는데 언제 몇 채를 할 건지가 또 불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 대책을 다 봐도 그냥 고덕 강일지구에 850채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850채도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언제가 사전 청약이 될지 저희는 아직도 모르고. 근데 사실 시민들은 너무너무 이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얼마에 어디에 좀 나와서 보고 평가하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지금 지연되는 것이 이거 누가 또 과거처럼 '이 정책을 흔드는 거 아닌가. 이거를 또 없애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이제 검토하겠다.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가다가 또 유야무야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재현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국감 때 이제 심상정 의원실에서 그 강하게 이제 문제 제기하신 게 뭐냐면 LH공사의 그 주택 정책을 얘기하시면서 LH공사가 국토부에 정책 건의를 했는데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주택에 대해서 재고해 달라라는 정책 건의를 했다라면서 강하게 지적을 하셨던 겁니다. 공기업 본분을 놔두고 하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그때 LH에서 얘기한 이유도 임대 종료에 처분하는 것에 대한 문제, 또 비용 부담, 재건축, 또 환매 조건, 로또 분양, 미분양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이제 거기에 담아서 재고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공기업이 시민들 입장에서 이 정책을 어떻게든 좀 실현시키고 약속 이행하도록 이 정책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제도께서는 얘기를 하시는 건지 방향 없이 모든 문제를 다 끌어다가 그냥 막겠다는 의도로 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토지 임대에 대한 반론에 대한 또 반론은 이미 앞서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로또 분양 얘기하시는데 대한민국에서 주택 가지고 있는 분이 지난 5 년간 모두 로또를 맞았습니다.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아파트값 변화를 확인하고 있지만 강남 아파트는 지난 5 년간 뭐 10 억이 아니라 20억, 30억씩 올랐던 아파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값들이 올랐기 때문에 토지 임대 아파트 값도 오른 것이죠. 근데 반대로 강남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면 토지 임대 아파트 값의 시세 차익도 로또 분양도 사실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주택 정책이 어떻게 가냐가 중요한 것이지 로또라는 것이 반드시 기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이런 주택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불로소득은 공공이 가져가고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주택 가격 아까 발제문에 위례가 6억 5천이라고 하셨는데 건물 분양하면 2억에서 3억 안팎으로 2억이면 더 좋겠죠. 30평에 2억 정도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좀 공급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참 시민들은 너무 이제 이 부분이 참 답답하고 이게 왜 안 나오는 것인지 너무 답답합니다. 이것을 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전문가 영역분에서 계속 논의하더라도 이 정책이 갖는 어떤 주관적 효과는 분명히 있다. 이 점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발제문과 관련해서 저도 같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그 저는 기본적으로 토지 임대료에 대해서 조성원가냐 감정가냐 이제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 토지임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공이 하는 토지임대 주택에 저는 한정해서 얘기하면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재판지 사실 민간에서 이걸 막 적극적으로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공도 지금 잘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공공이 하는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아파트라면 당연히 저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성원가가 낮은 이유는 공기업이 택지를 강제 수용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강제 수용을 제도 개선해서 제값 주고 땅을 사서 원가대로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죠. 그래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가는 것이 맞다. 오히려 그 지금 통합 공공임대주택도 소득 기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차등하는 것처럼 조성원가 기준으로 가되 그걸 좀 차등할 수는 있지만 뭐 이제 베이스는 조성원가의 뭐 90%냐 100%냐 120%냐 이런 기준은 바꾸지 않는 게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공공주택의 어
정책 성격에 부합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건축비입니다. 건물 건축비가 이제 최고의 품질을 얘기하면서 건축비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축비가 소비자들은 매우 불신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거든요. SH가 이제 선도적으로 원가 공개를 많이 해 주시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많이 해결되리라 보지만 LH가 아직도 원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를 올린다고 하면서 정작 그 건축비에 맞는 주택이 무엇인지 소비자들이 알 수가 없어요. SH가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시면서 우리는 건축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질도 올린다라는 확실한 어떤 그 의지가 그냥 말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들여다봤으니. 그러면 우리 현장에서는 뭐 직접 시공을 하는 건지,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다든지, 값싼 자재는 쓰지 않는다든지, 뭐 불량 자재나 뭐 바꿔치기 이런 게 없다라는 걸 말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어떤 그런 실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 한 건축비 인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오히려 이거는 선의와 다르게 민간에서 우리는 더 좋은 아파트를 많은데 우리한테는 상한제를 얘기하면서 정작 공공이 상한제를 비껴간다라는 또 다른 이제 반대 논리를 만들어주는 명분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되고요.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 입장에서 좀 더 이렇게 저렴한 주택들이 왜 이렇게 공급이 안 될까 뜻한 마음을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토론은 이재수 교수님께서 학계 입장이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주시죠. 예,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재수입니다. 저는 앞서 각자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전문 분야에서 얘기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저는 약간 학술적인 부분에서 또는 원칙적인 부분에서 좀 얘기를 좀 더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법률 명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가지 중에 건물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명칭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이 주택은 토지는 임대, 건물은 분양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호남모 주택 공급 모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고 이 건물 분양 주택의 목적 자체가 많이 언급되는 것처럼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에 대한 목표를 두었다면 그 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적인 부분에서 주거 안정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임대료 산정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현재 거의 인정되지 않지만 분양이라고 하는 성격, 즉 사익에 대한 일부 인정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산 형성을 통한 주거 사다리를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본래 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존에 앞서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LH가 공급한 강남 브리즈 1이나 서초 5 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자료를 보니까 한 5배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 LH가 아직 자료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분석을 하기 힘든데 두 가지 학술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이 이제 서로 이제 논쟁이 되는 관점인데 하나는 이게 로또 분양 아니냐. 다른 부분에서는 아니 주변 지역이 다 그렇게 올라서 여기도 따라서 올라간 것뿐이지 이거 자체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만큼 큰 시세 차익을 만들어낸 그런 뭐 주택의 형태는 아니다라는 두 가지 이제 그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더 학술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LH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거래가 주택 자료를 좀 공개를 하고 또는 SH연구원이 연구 목적으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실제 이 한 5배 정도 상승한 이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변 주택 가격에 의한 영향인지 아니면 이 자체의 어떤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이 있는지 그 부분은 이 정책 목표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면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앞서 최지훈 평가사님이 얘기했을 때
우린 부동산 하락기에서만 지금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부동산의 어떤 침체기나 그런 시기에도 이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건지 저는 그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비교 분석들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SH도시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10월 25일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에서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국토부는 시세 차익의 70%를 인정한다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실제 시세 차익의 70%는 너무 일률적인 부분이고 도대체 이걸 뭘 근거로 시세 차익을 또는 분양주택으로서의 어떤 자산 형성 기회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은 상당한 정도의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 주택 자체가 건물 분양 주택 자체가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형평성에 맞게 공급이 되고 수익이 분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세 차익의 몇 퍼센트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드는 이제 건축비나 공사비 여러 가지 재비용 그리고 토지를 임대해서 수년간 사용하는 그런 비용들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고려하고 즉 이 건축물의 또는 주택의 생애주기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고 그리고 거주기간에 대한 고려는 분명히 필요하겠죠. 오래 거주할수록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정도 높게 보장이 되어야만이 애초에 주거 안정이나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급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 재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하는지 저희 나라는 개발이익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노하우는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맞게 그걸 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고 그게 산정이 됐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사회적으로 이걸 인정해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서 자산가치 자체는 떨어지는데 토지 가격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은 토지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하는 게 이 주택을 새로 개발해서 분양하는 그런 원동력이 기본 힘이 저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주택 자체가 애초에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또는 건물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그 속성상 건물하고 토지를 보다 좀 이 분리해서 저희는 관리를 하는 게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토지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정평가 가격 또는 주변 토지가치 상승률 같은 걸 고려해서 SH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SH와 같은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형태 그리고 건물의 경우에는 지금 10년 전매 제한이 있는데 그걸 좀 줄이고 한 5년 정도의 기간 이후에 시세대로 좀 거래할 수 있도록 좀 거래를 좀 활성화하고 그러면 공공 분양주택에 아니 건물 분양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늘어나면 사실 SH든 LH든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김성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시민들은 바로 급한데 왜 이렇게 공급이 안 이루어지느냐 좀 변명을 하자면 이 원칙적으로 볼 때 주택 시장에서 수요는 굉장히 탄력적인데 공급은 매우 비탄력적입니다.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몇 년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거에 수많은 공약으로 이미 준비된 어느 정도 준비된 이 공약, 그다음에 준비된 다양한 디테일한 정책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금방 이렇게 아직도 한번 하나도 공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반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커밍아웃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아직도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진욱 박사나 김기중 박사님한테 그 건물 분양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예전에 들을 때 거기에 이제 강남이나 서초나 아니면은 좋은 입지에 개발이 되면 분양을 해서 아니 그 분양을 받아라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정도 시세 차익이 인정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선뜻 분양을 받기가 되게 꺼려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실제 주택 수요자,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뭐 그런 마음도 좀 잘 헤아려서 이런 어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보완들, 그다음에 학술적인 연구들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SH공사와 SH도시연구원이 좀 주도적으로 좀 진행을 해 나가면 아마 건물 분양 주택이라고 하는 정책을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분의 이 금쪽 같은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토론을 준비하기 전에 그 마무리 짓기 전에 혹시 그 오늘 발제하신 두 분 혹시 오늘 토론 주신 거에 대해서 덧붙일 예의가 있으신가요? 김규준 박사님. 예, 다 동감하고 또 아마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길마가 무거워서 소가 들어눕겠냐라는 투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소 위에 그 저기 짐을 얻는 길마가 무거워서 소가 설마 이 길을 가지 못하고 들어눕겠냐라는 건데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이제 저는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도 좀 몇 가지 좀 토론에 좀 추가할까 합니다. 아까 오늘 그 발제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건물 분양 주택 이게 이제 그 제가 이제 몇 군데 뭐 토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쨌든 조성원가에다가 이제 토지 임대료 이제 그걸 붙여서 이제 가는 형태인데 저는 조금 더 좀 발전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그 사다리 그 집을 갖는 사다리 역할로서 저는 일정 부분 집을 또 갖고 싶어 합니다. 너무 비싼 주택을 가지 못하니까 자기 자산을 인정받는 분양형의 주택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급되어 있는 공공주택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임대, 임대주택에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뭐 분양주택으로 전환한다. 물론 이제 뭐 5년, 10년 살다가 분양 전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임대와 분양이라는 양극단에 있는 주택들이 공급되는 형태이죠. 근데 우리 학생들 제가 수업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집은 갖고 싶어요. 왜요? 자산이잖아요. 갖고 있었는데 하나도 오르지 않으면 자기도 이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주택이 주는 그 경제적 가치를 이제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집이 이제 담보적 가치가 사회 활동을 하는 여러 가치적 측면에서 집이 올라서 자산을 막 증폭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나도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생활을 할 때 주택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저도 누리고 싶어요.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요. 이런 뭐 제가 볼 때는 소박한 꿈입니다. 자, 이런 주택을
우리는 공급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건물 분양 주택을 굉장히 반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과 같이 그냥 건물 분양만 하고 이 보유한 거에 대한 자산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과거의 되돌이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형태가 지분형이 뭐 몇 프로가 되든 간에 또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또 거주 기간 또 뭐 이 주변 시세 뭐 이런 걸 다 고려하면 저는 굉장히 플렉스블하게 다양하게 자기집을 좀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일단 다양한 주택을 공급해야 됩니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이게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이 청년들이나 또는 신혼부부들이나 또는 내 집 마련을 못한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많은 기회를 저는 당연히 제공을 해줘야 될 그게 주택 정책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많은 양의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걸 저는 꼭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하나의 소망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재개발은 좀 그런데 재개발은 이제 그 들어가는 재개발 임대주택에 이제 들어가는 계층이 굉장히 이제 그 하위 계층 1에서 이제 아주 그 4분 이하의 계층이 들어가지만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하거나 또 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나 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을 할 때 장기 전세 주택이라는 게 이제 늘어나는 용적률을 50%를 이제 장기 전세 주택으로 봤는데 이게 이제 이집 예상 장기적으로 살면서 이제 임대주택이죠. 공공주택인데 그거와 이 건물 분양형 이 주택이 저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되고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이렇게 오늘 설명한 걸로는 공공에서 재원을 투자하는데 왜 장기전세 주택으로 가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두 종류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 건물 분양의 임대주택이 저는 외곽에 공급되는 거는 아주 싼 땅을 이 공공이 수용해서 공급하는 형태. 이게 이제 저는 과거 형태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현재의 세상은 주택과 도시가 그렇게 구분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산업화 시대는 주택을 주택으로만 공급했어요. 집이니까 집은 살아야 되는 거고 가게 하나 만들어주고 상가. 근데 지금 세상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주택 내에는 뭐 CGV도 있을 수 있고 오피스도 있을 수 있고 화상회의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택 공급을 주택으로만 보지 말고 생활 공간, 도시 공간으로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급하려고 하는 이 건물 분양의 주택을 과연 땅이 싸다고 막 이런데 공급해야 될까? 이거는 또 지금 시대적 변화 상황하고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는 거는 서울시가 많이 확보하고 있는 이 역세권 주변에 뭐 많은 장기 전세 주택들 저는 이런 주택들이 건물 분양 주택으로 장기 전세 주택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은 건물 분양 주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땅 찾아서 언제 공급합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이 사업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신속통합에서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기성시가 이제 이런 주택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가 이 주택을 원하는 곳에 살아본 적은 없어요. 항상 공급된 곳에 우리가 살지. 그냥 주택을 공급해 주면 우리가 거기 가서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 이동이나 뭐 서울
시나 뭐 경기, 인천에서 어디서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사느냐 막 이렇게 분석을 해도 데이터는 항상 공급된 곳에 갑니다. 왜? 주택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건물 분양 주택이 공공 영역만의 대상은 아닐 것 같다. 좀 우리가 공공에서 지원해주고 민간 영역에서도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수입 모델, 사업 모델 이걸 좀 동시에 찾는 노력도 저는 우리 LH 연구원이나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좀 열심히 해줘서 좀 민간 시장에서도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 사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거의 뭐 된 것 같은데요. 장시간 이 토론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제를 맡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진지한 또 토론해 주신 네 분 토론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오늘 요 도시 TV도 좀 생중계로 뭘 받고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아마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 여기 있어요? 아,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저기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질문을 토론을 좀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 없습니까? 우리가 하여튼 우리나라 사회는 토론 문화가 이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암묵적으로 아마 시민들은 아마 우리 김성달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좀 이런 형태의 주택이 실제로 공급돼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갈지 너무 걱정이 앞서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게 닥쳤을 때 또는 미리 이제 예견해야 되는 것도 정책이지만 일단 하나하나씩 우리가 실천해 갈 때 좀 더 우리한테 좀 밝은 미래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모으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